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한겨레 사설 일부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파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비례대표 의원 공천 문제지만 갈등의 밑바탕에는 당의 정체성, 이념, 철학을 둘러싼 시각차가 깔려있다. 더민주 구성원들이 김종인 대표 사퇴 으름장에 무릎을 꿇은 것은 당장 총선을 코앞에 두는 시점에서 그의 사퇴가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를 우려한 결과일 뿐 그의 리더십 전체에 승복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른바 구주류도 김종인 대표 체제 아래에서 당이 짧은 시간 안에 안정을 찾은 의미를 제대로 짚고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이 당 지도부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개탄했지요. 박영선 의원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겠죠.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비정치 기사인데 참 고생해서 만든 기사입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최근 1년 동안 서울 강서, 양천, 구로구에서 발생한 변사 990건의 시체 검안서를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 변사자 95%는 무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가난에 시달리던 저소득층이 또한 많았습니다. 특히 변사자 4명 가운데 1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1년 동안 병원을 안 갔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안전망의 현 주소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이 포털에 요구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온라인 게시물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 등에 대해서 임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임시 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는 손을 못 댑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삭제 조정 결정이라든지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니까요.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자기 아버지인 김두한 씨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 맞느냐 하는 논란에 대한 자료를 지우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의혹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전문가 의견까지 한겨레는 다뤘습니다. 탈당해봐야 무소속 출마를 못하는 오늘 아침까지 새누리당은 버티고 버텼습니다. 끝내 유승민 의원은 어젯밤 11시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관련한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를 떠나서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친박을 위한 공천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지 않는다고 유승민 의원계와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경선도 하지 못하고 축출됐다. 여론조사 순위, 의정활동 성적과 지역에서의 평판 모두가 앞서는 후보들이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줄줄이 탈락했다. 보수 세력
안에서조차 이러고도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유권자는 이런 새누리당 행태에 뭐라고 응답해야 합니까? 성한용 한겨레 정치선임 기자의 칼럼입니다. 대구 경북은 왜 박 대통령을 맹종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인데요.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의 핵심이 대구 경북 출신이었다는 점에 성한용 기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TK들은 청와대 비서실장, 안기부장, 검찰총장 등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했던가. TK들은 권력을 탐닉했다. 이들과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지역 유권자들도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독이 심할수록 금단 현상도 고통스러운 법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 15년은 TK에게 극심한 고통의 시기였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선 뒤 걸신 들린 것처럼 다시 권력을 탐하고 있다. 민정수석,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모두 TK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조한 김두우 전 홍보수석이 대구 북을에 공천 신청을 했다. 새누리당은 경선에도 올리지 않고 잘랐다. 자존심을 다친 그는 모욕도 오래 참으면 버릇이 돼서 굴종이 된다. 권력의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다. 맞는 말이다. 대구 경북의 각성을 기대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서울 은평을, 송파을, 대구 동구갑, 동구을, 달성군 등 5개 지역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추인을 거부해서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당규에 어긋난 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류된 5개 지역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부터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재호 의원이 탈당한 서울 은평을, 유승민 의원이 탈당한 대구 동구을, 서울 송파을, 대구 동구갑, 대구 달성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실상 낙점된 새누리당 후보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봐야 불가능하거든요. 예. 자, 친박계 어떤 입장일지 주목됩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선당 후사를 모든 판단의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을 위해 선거 불출마도 결행했었고 당의 단합을 위해서 개인적인 수모도 감수해 왔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어떤 길이 진정 우리 새누리당을 위한 길인가 하고 수없이 고뇌했습니다. 우리 당을 살아있는 정당, 건강하고 활기찬 정당으로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께 묻고 또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공천을 최소한이나마 바로잡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헌 당규를 지키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당헌 당규에 어긋난 공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은평구 을, 송파구 을, 대구 동구갑, 동구 을, 달성군 등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마하! 당선 로고송닷컴.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야당이 참 걱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고 공천을 미뤄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지역구 경기 고양갑의 그 지역위원장을, 안양 동안을 정진후 원내대표 출마 지역에 그 지역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두 당이 물밑에서 진행해온 당대당 차원의 선거연대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야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두 당의 물밑 연대 협상은 심상정, 정진후 의원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대신 수도권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한 정의당 예비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돼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야권 연대 거부를 일찌감치 밝힌 국민의당 상황도 감안해야지요. 수도권 전체로 보면 122곳 가운데 1여다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105곳이라고 합니다. 122곳 가운데 105곳.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86%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는 소식도 전달됐습니다. 더민주와 정의당 인천시당이 인천 13개 전체 선거구에서 총선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을 탈당한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남구을에서 정의당이 후보를 전략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강화 옹진, 여기까지가 한 지역구거든요. 여기하고 연수을, 부평을 등 3개 선거구에서는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의 선거구는 더민주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평갑과 인천 서울, 여기는 단수 추천 형식으로 자신들을 후보로 내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결렬이 됐는데요. 부평갑은 문병호 의원의 지역구지요.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235명의 지역구 후보를 분석해봤습니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공천자는 10.6%였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우호적인 인사는 6.8%.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근무한 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선을 표방해온 기존 친노 인사들은 9.8% 공천을 받았습니다. 범친노로 불린 정세균계까지 다 더해도 20%에 그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 당선자 중에 이른바 범친노는 48.8%였는데 이번에 20%였다는 겁니다. 친노 패권주의 좋아하는 중앙일보의 기준이긴 해도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노 패권주의 누가 쌈싸 먹은 겁니까? 어디 갔습니까? 4.13 총선을 앞두고 고려대 총학생회가 주소 이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북갑 유권자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지역 유권자가 되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학교 소유 개운산 부지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2014년 8월 성북구에다가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해서 보류한 상황입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인돼 왔던 국내 면세점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주요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호텔 롯데와 호텔 신라, SK 워커힐, 신세계, 동화 등 국내 주요 면세 사업자들의 지난해 총 매출은 8조 2,86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해서 9.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2015년 영업이익은 오히려 1년 전에 비해서 5.6%나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업계의 이런 부진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메르스 여파로 외국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저가 여행 상품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재벌을 위한 특혜의 정점에 면세점이 있지요. 동정해 주는 사람이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건물주가 갑이라면 우리는 을에게 월급 받는 알바들은 병입니다. 갑질이 싫다고 병에게 을질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고깃집 우장창창을 경영하는 서윤수 씨 이야기가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4년 전부터 건물주와 피말리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서 씨는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만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7,500원에서 8,000원을 쳐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이죠. 맘 편하게 장사할 형편만 된다면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릴 듯도 있습니다. 서 씨는 자영업하는 사장들도 따지고 보면 정규직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 정규직 취업이 힘든 비정규직 알바생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자들의 연대에 응원을 보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한 평가 요소인 비교과 활동이 금수저 학교 출신이나 고소득 계층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반 고등학교 안에서도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과 차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위 명문대 입시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기 위해 학교 쪽에서는 동아리, 경시대회,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의 기회를 1등급에 해당하는 소수 상위권 학생들에게 몰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1등급이 아니면 그런 기회를 얻기도 힘듭니다. 일반고가 특목고에 밀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몽땅 기회를 몰아줌으로써 2등급 이하 학생들은 현저하게 그 기회를 잃게 되겠죠.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한겨레에 상세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 어둠만 깔리면 외제차 폭주족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돌변하는 엄모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모 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에다가 심야 시간을 이용해서 불법 레이스를 생중계합니다. 시청자들이 주는 별풍선으로 용돈 벌이를 해왔는데요. 서울 상암동에서 자양동 영동대교 북단까지 20km를 시속 180km로 내달려서 7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 번호판을 비닐봉투로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는데요. 생중계로 얻은 별풍선을 환전해서 4개월 동안 월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월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벌려고 목숨을 걸었군요. 이분들. 별풍선의 눈이 먼 유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풍선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BJ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시청료인데요. 별풍선 한 개 가격은 100원입니다. 별풍선을 구입한 시청자가 BJ에게 쏘면 BJ는 나중에 별풍선을 환전해서 원래 금액의 60에서 70%를 가져가는 식입니다. 나머지는 아프리카 TV가 먹겠죠. 지난 1월에는 별풍선 대박을 노리고 10대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방송한 20대 남성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일탈, 당연히 규제한 것 맞지요. 그런데 이런 극한의 놀이에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회 현실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오늘 MBC 라디오와 인터뷰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지역구 공천이라든가 최종 확정된 비례대표 안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그룹과 당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인물들의 조합,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요?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중의 여론은 그래도 지금 새누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공천을 원칙을 가지고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홍창순 공관위원장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당의 특정 세력이 지도부를 흔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당초에 김종인 대표께서 구상하셨던 비례대표의 전문가 그룹의 진입이 상당 부분 좀 절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특정 세력이 당 지도부를 흔들었다고 보는 그 말씀은 그동안에 몇 차례 이제 그 저희 당에서 겪어왔던 그 어떤 그 당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러한 것들의 연장선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그런 말씀도 가능하고요. 이 당 지도부를 흔들었다고 보는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영선 비대위원의 말대로 수시로 당 지도부를 흔드는 제1야당의 몹쓸 고질병. 그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지요. 안철수 의원 등이 분당하는 국면에서 당대표에게 치명타를 날린 이분 말입니다. 오랜만에 입을 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친노와 운동권, 개파 공천이 지나쳐 지난 2012년 이길 수 있는 총선을 졌고 그 여파로 문재인 당이냐 대중정당이냐의 기로에 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언급한 해결책 역시 문 대표의 사퇴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자세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칼럼은 한겨레 박현 국제 에디터의 사드의 진실과 국방부의 거짓말입니다. 박현 기자는 워싱턴 특파원 지낸 분이죠. 지난해 봄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한 MD 전문가를 만났다. MD,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하지요. 이것과 사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가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한 메모를 건넸다. MD를 실제 운용하는 일선 군 사령관들이 현재의 MD가 적국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드러낸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와 관련해 밝힌 내용 중 두 가지가 흥미를 끈다. 하나는 적의 무기 식별은 레이더의 기본으로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둘째는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기 때문에 한국의 비용 부담은 별로 없으며 사드를 추후 구매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워싱턴 기류를 고려하면 이런 답변들은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또 갑의 위치에 있는 미국이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국에 순전히 미국 돈으로 한국에다가 사드를 배치 운용할 것이란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국방부의 거짓말은 정말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괜히 국방부라는 농담이 회자되는 것은 아니겠죠.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